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 주제는 2015년 실무사례 요약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2015년 기준원에서 검토한 KIFRS와 일반기업 회계기준, 특수분야 회계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 사례를 요약 설명함으로써 이용자 및 작성자들이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시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먼저 KIFRS 실무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구형 우선주의 주당이익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2015년 4월 현재 51개가 상장되어 있는 구형 우선주는 구상법 제344조에 따라 1987년에서 1990년에 주로 발행된 것으로 발행 조건 등이 동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상이한 종류의 보통주로서 EPS를 공시하는 반면 일부 기업은 비참가적 우선주로 보아 EPS를 공시하지 않아 기업 간 비교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던 사안입니다. 이 구형 우선주의 특징을 보면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 배당률의 1% 현금 추가 배당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익배당 우위 주식으로서 이 점이 보통주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참가적, 비누적적, 비전환형, 단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와 동일 순위를 지님으로써 보통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준서 1033호 주당이익에 따르면 보통주는 가장 후순위의 지분상품입니다.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어 가장 후순위의 지분상품이므로 우선주라는 이름과 달리 보통주로 분류됩니다. 한편 동기준서 문단 66에서는 보통주 내에서 배당률이 상이할 경우 각각 분리하여 종류별로 주당이익을 계산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에 해당하며 보통주 내에서 배당률이 상이하므로 상이한 종류의 보통주로서 구분하여 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KIFRS 실무 사례입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에서 이익이 나면 보통 현금으로 배당받고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배당에 대해 현금이나 원본 재투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에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계 문제는 투자자가 계약상 배당을 원본 재투자로서 수익증권으로만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39호에 따르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1018호에 따라 배당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사례의 수익증권 이익 분배금은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익 관점에서 볼 때 이익 분배금을 원본에 재투자하는 것이 강제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분배의 전과 후에 보유자 수만 변동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의 변동이 없어 첫 번째 수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 주식 배당의 경우와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비만 기록상 기준 가격과 보유 주식만 조정합니다. 다음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자가 위험회피를 하기 위해 이자율 수합 거래를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변동금리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는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 수합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즉, 위험회피 활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위험회피 활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되어 이자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결합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영업권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합병 전후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A, B, D는 서로 특수관계에 없으며 C사에 대해 각각 46%, 5%, 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사에 대해 A, B, D 모두 과반수 미만 보유하고 있어 C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A사는 B사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그 결과 합병 후 통합법이든 C사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어 지배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A사는 B사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B사가 가지고 있는 C사의 지분 5%를 추가 보유하게 되어 C사에 대한 지배력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업권을 사업결합 단위로 산정하는 것인지 B사업과 C사업 각각에 대해 영업권을 산정하는지가 회계 문제입니다. 기준서 1103호에서는 사업결합을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로 정의함으로써 회계 처리 단위를 사업이 아닌 사업결합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은 사업결합의 이전 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잔여로 측정하는 잔여가치 개념이며 하나의 사업결합 거래에서 복수의 사업을 취득하여도 실무상 이전 대가를 각 사업별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기준에서는 이전 대가에 대한 배분 기준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A사가 B사를 합병하면서 복수의 사업을 취득하더라도 지불한 이전 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잔여를 영업권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일반기업회계 기준 실무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개발 관련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수익을 계약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A사는 B사에게 온라인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권한 등을 B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그 대가로 계약 시점에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고 향후 B사의 제품 개발로 인한 매출액의 15%를 로열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게임을 개발하면 그에 대한 확인 및 검수를 하는데 이는 약정기간 종료 후 동일 라이선스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사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집니다. B사의 게임 개발물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 시점에 계약금 1억 원을 일시에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정기간 동안에 인식해야 하는지가 회계 문제입니다.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16장 수익에 따르면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예외적으로 계약의 실질이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일시에 인식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실질이 판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A사는 B사의 개발 기획서 및 결과물을 확인 및 검수할 수 있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B사 개발물을 회수하여 그에 따른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B사는 계약 시점부터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선스 계약은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라이선스 계약은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가 계약 시점에 수령한 계약금은 라이선스 약정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회계 문제는 신종증권 발행자가 이 증권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발행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매 30년마다 리볼빙이 가능하며 발행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 지급일에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표명금리는 발행 후 5년까지는 3%, 6년 이후에서 30년 만기까지는 상향 조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발행자는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유자, 즉 투자자는 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신문 기사 등에서 많이 보았던 이자율 스텝업 조항과 발행자의 콜옵션이 있는 일반적인 신종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KIFRS 하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는 계약상 상환 의무가 없다면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이 비상장 기업으로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15장에서는 자본을 주주의 납입 자본에 기업 활동으로 획득하고 기업이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또는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95조 등에서는 납입 자본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례의 신종자본증권은 상법 제8절 제469조에 근거하여 발행한 사채이므로 상법 제295조의 납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이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의 정의와 법적 형식을 고려하여 부채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분야 회계 기준인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무 사례입니다. 기준서 5003호 적용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적용해야 할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비즈니스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A호텔과 20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합투자기구는 운영기간인 2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임대부동산을 집합투자기구가 적용하는 5003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지 또는 5003호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 KIFRS 1017호 리스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지가 회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서 5003호 적용 대상인 집합투자기구 회계 처리에 대해 왜 KIFRS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집합투자기구가 적용하는 기준서 5003호에서는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KIFRS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부동산에 적용할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KIFRS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5003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5003호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운용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되며 운용자산은 약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으로 현금 및 예치금, 대출채권, 증권,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 운용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 대상 자산으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또한 운용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은 운용자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한 경우 이 임대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 5003호에 따르면 투자 수익은 운용자산을 보유 또는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수수료 수익, 임대료 수익 등이 있으며 운영비용의 예로는 임대자산 관련 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운영자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003호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해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KIFRS의 리스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5003호를 적용하여 운용자산으로 분류하고 동부동산에 대한 후속 측정도 제5003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실무 사례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해당 기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